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부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에게 요리를 배울 때면 항상 너무 답답한 게 이런 거였습니다. 양념을 얼마나 넣으면 되냐고 물었을 때 늘 엄마의 대답은 적당히 한 주먹, 대충 눈대중으로 조금, 이런 알 수 없는 단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적당히가 얼만큼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엄마랑 요리를 하면서 매번 싸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늘 누가 집에서 김치하면서 몇 그램 따져가면서 넣냐고 네가 이상하다고 저를 구박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자라면서도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를 할 때 늘 벽이 느껴지는 지점은 그렇게 알아서 적당히 넘어가고 이해하고 암묵적으로 합의되는 지점들이었습니다. 왜 쟤는 음료까지 시켜 먹고 다른 사람들은 안 먹었는데 돈을 공평하게 나눠내야 하는지도,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옆에 앉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 친구들은 제게 어이없고 정 없다면서 사람 살면서 적당히 서로 넘어가 주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성 그어가며 빡빡하게 사냐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연애할 때는 비슷한 성향의 남자를 만나서 다행히 이런 부분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첫 김장을 할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김치를 하기 전 시어머니는 마치 무슨 집안 비기라도 되는 듯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하나 꺼내 오시더니 그것부터 딱 펼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김치 레시피에 들어가는 모든 양념이 정확한 그람수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벌써 몇십 년을 김치를 하셨을 텐데도 그걸 보고 계량컵으로 하나하나 계량해서 넣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성적인 것, 상식적인 것, 그리고 수치화된 것, 그걸로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절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세요. 반면에 본인이 확고하게 생각을 굳혔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수치가 확실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가 뚜렷하면 그 의견을 확 꺾고 수긍을 하십니다. 뭐랄까, 몹시 지나치게 이성적이신 거죠. 한마디로 어디 가서 옥장판을 사오신다던가 다 같이 간 여행에서 라덱스 매트릭스와 베개를 사오신다던가 그런 일은 우리 시어머니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저희 엄마도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아마 상견례 때였을 거예요. 보통 상견례 때 서로 반반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씩 더 부담하는 집이 있고 덜 부담하는 집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계산기와 메모지, 그리고 볼펜 하나 딱 꺼내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반 결혼이라고 하면 정말로 딱 반씩하는 결혼 원합니다. 저희 집은 축의금 들어온 거 애들한테 보태지 않고 그냥 저희가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사돈댁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식장 비용은 최종 정산한 다음에 딱 절반 나눠서 내는 걸로 하죠. 일단 저희 집에서 싹 계산하고 절반 금액 알려드릴 테니 입금 주세요. 그때 저희 엄마, 아빠 당황하신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는 결혼을 딱 절반씩 내서 했어요. 일단 저희 집보다 조금 더 대출도 많이 나오고 자금 여유가 있었던 시댁 쪽에서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먼저 선결제를 했습니다. 집이며 살림까지 일단 싹 먼저 계산하시고 신혼여행, 결혼 당일 비용까지도 일체 부담해서 일괄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정말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뒤에 이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 물론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도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서 청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리벙벙했던 저희 부모님도 오히려 이게 깔끔하고 뒷말 안 나올 것 같다며 몹시 만족해 하셨습니다. 한편 사위한테 그래도 양복 한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이 있으셨던 엄마는 시어머니가 각자 자식 결혼시키면서 각자 옷 해입자는 얘기에 그것도 또 나쁘지 않겠다며
저한테 옷 한 벌과 가방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온몸이 숫자로 이루어진 것 같은 냉정한 시어머니와 다르게 시아버지는 솔직히 말하면 한량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시아버지는 제 입장에서는 보고 겪을수록 한숨이 턱턱 나오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한량이 그렇듯이 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하고 마음이 약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누가 장난으로라도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라도 두둑히 먹이고 돈까지 쥐어 보내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 평생 얼마나 많은 걸 날려 먹으셨겠어요. 보증도 숱하게 서시고 어머니 몰래 대출받아서 사람들 도와주다가 몇 번 사내 만의 소리도 나오고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어머님은 딱히 말씀은 안 하시는데 바람도 몇 번 피신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뭐 여자를 매몰차게 내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아마 엄마 아니었으면 진작에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살이 했을 거야. 아버님이 그 정도셨어? 어휴, 말도 마. 자기가 정말 잘 운영해보겠다고 인생 걸어볼 테니까 회사 맡겨달라고 하는 직원한테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덥석 회사 맡기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루아침에 회사 맡겨놓고 내심 그 직원이 그래도 아버지 챙겨줄 줄 아셨나 봐. 그런데 꽁으로 회사 먹는 사람이 자기한테 회사 준 사람 챙겨? 당연히 안 챙기지. 하루아침에 실직자 되고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무슨 걱정하셨는 줄 알아? 걱정을 하셨다고? 배신감에 떨며 분노하신 게 아니라? 대체 무슨 걱정을 하셨는데? 보통은 그런 건 걱정이 아니라 열받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한 번 경영도 못 해본 애가 그렇게 덥석 회사 운영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냐며. 아이, 자기 뒤통수 친 그 직원, 그 사람 걱정하고 계셨어. 아버님이 천사시구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아유, 착한 게 아니고 귀가 얇은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걸하고 이러던 땡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땡중이 아버지한테 그랬대. 조만간 회사 달라고 하는 사람 나올 텐데 그 사람한테 회사 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에 빠진다고, 반드시 가정에 큰 우환이 생길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 말 안 믿었다가 뜬금없이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회사 달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했던 말이 이 말인가 보다라고 금방 귀가 펄럭이셨던 거야. 아버님이 원래 귀가 얇으셔? 아니, 하필 그 땡중은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해서? 알고 보니 그게 다 서로 짠 거였더라고. 그 회사 날로 먹은 직원 사촌형인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품바람 추는 사람 대충 옷 입히고 머리 밀고 그 근처 돌아다니게 하다가 아버지 꼬드긴 거였어. 진짜 귀가 엄청 얇아.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미신 같은 거 진짜 잘 믿어. 우리 엄마는 미신 절대 안 믿으시거든. 귀신의 존재도 안 믿으신단 말이야. 알지. 어머니 칼 같으신 거. 누구보다 잘 알지. 남편의 말대로 저희 시어머니는 귀신도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앉아서 가만히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죽은 남편이 귀신으로 나타나 아내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나름 애틋하기도 하고 애절한 장면이어서 같이 보고 있던 저랑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신이라는 게 저렇게 자기 몸을 보여줄 수가 있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귀신이라는 거는 육체를 벗어난 영의 형태인데 그 영의 형태가 저렇게 사람 눈에 보이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겠어.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오겠어? 에너지라는 거는 발생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귀신이 무슨 수로 에너지를 만들겠니? 사람이야 이것저것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지만 아유, 저거 다 거짓이야, 거짓. 그렇게 눈물 글썽이던 나머지 식구들의 감정을 파사삭 소리가 나게 부셔버리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시어머니와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저도 시어머니와 성향이 좀 비슷해서였을 거예요. 저 이과 여자거든요. 그래도 좀 감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 역시도 귀신의 존재는 에너지의 일부가 사념처럼 떠도는 것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있고 음식도 그람수 정확하게 맞춰야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저라서 그런지 친정 엄마와는 잘 안 맞았지만 시어머니와는 잘 맞더라고요. 그런 저니까 시어머니의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맞춰드릴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좀 더 편하기도 했어요. 사실 일반적인 성향의 여자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만나도 겉도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왜 저기에서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지, 왜 이게 서운한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참 많았는데 시어머니와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친정보다 시댁이 좀 더 편한 축에 속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계실 때 한정이에요. 시아버지와 있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천불이 솟아오르거나 이해 못할 말과 행동에 약간 어리나가 있는 게 더 많았거든요. 뭐 이대로만 쭉 삶이 이어지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집안의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낫겠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저희 가정에 반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욜로적으로 살 것만 같았던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선언을 한 거죠.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 저희는 도련님이 결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동안 여자친구 만난다는 얘기도 없었고 연애한다는 티도 안 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무슨 여자냐, 어디서 만났냐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글쎄 도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운명처럼 만났어요. 하늘에서 점지해준 운명처럼요. 처음에 도련님의 대답을 듣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아버님 빼고는 모두 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운명 같은 거 믿지 않고 귀신 행운 이런 거 완전히 코웃음 빵빵 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도련님 입에서 운명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생경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도련님은 어딘가에 홀린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평생 사람이 인연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이런 거 믿어본 적이 없는데 이 여자 만나고 그런 게 존재하는구나. 세상에는 숫자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분명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나요. 그런 말을 하는 도련님도 너무 신기했고 도련님을 그렇게 만든 여자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결혼 전에 그래도 형제끼리 한번 커플 모임 하자며 도련님이 날을 잡았고 저도 궁금한 마음 반, 기대 반을 가지고 만남의 자리로 나갔죠. 그리고 나간 순간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 여자 정말 너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눈을 형령하게 뜨고는 앉아있더라고요. 보통 형 부부가 다가가면 일어나서 그래도 고개 숙여 맞이하는 인사 정도는 할 법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테이블에 꼿꼿하게 앉아서 저희를 가만히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저뿐 아니라 남편도 조금 당황한 듯했어요. 당황하지 않은 건 시동생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엉거주춤 앉으면서 인사를 건넸더니 그제야 저희한테 꾸벅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먼저 일어나서 인사 안 해가지고 좀 당황하셨죠. 이유가 있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일어나서 인사하면 나쁜 기운이 그쪽에 들러붙을 것 같아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랑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만 꿈뻑꿈뻑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조금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더라고요. 내가 차차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 사람이 조금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일단 밥 먹자. 뭐 먹을까? 그날 저는 사실 식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남편한테 혹시 내가 저녁 때 무슨 메뉴 시켰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만큼 얼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여자인데 옛날부터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보였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웃더라고요. 저 또 그런 얘기 일절 믿지 않잖아요.
어디서 우리 순진한 도련님이 어디서 미친 여자한테 잘못 걸렸구나 싶어서 이 결혼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손을 내밀어 포크 들고 있는 제 손을 지그치 잡으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깨 뒤로 하얀 공 같은 강아지가 보이는데 그 강아지가 몹시 걱정스럽게 바라보네요. 순간 저는 손에 들었던 포크와 나이프를 떨어뜨리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결혼 전, 아니 지금의 남편도 만나기 전입니다. 형제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하얀 포메라리안 강아지가 있었어요. 늘 둥글게 털을 잘라서 사람들이 흰공 같다고 엄청 귀여워했었고,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공을 뜻하는 영어인 볼이었습니다. 제가 맨날 볼탱아, 볼탱아 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뒹굴고 안고 자고 먹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볼에게 병이 들었고 저희 집에서는 아이가 더 괴로워하기 전에 안락사로 보내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대로 두면 강아지만 더 힘들 뿐이라고 안락사를 권하셔서 하는 수 없이 키운 지 14년 되는 해에 안락사로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그 하얗고 둥근 공 같은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몸을 안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거나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남편과 그 이후에 사귀면서도 강아지 키운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절 보자마자 제 어깨 옆에서 하얀 공 같은 강아지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 제가 안 놀라겠어요. 그때부터 눈물도 나오고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폭탄 같은 말을 하나 던진 여자는 조금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을 건너가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남편도 기절하게 놀란 얼굴로 두리번 동생 한 번 봤다가 저 한 번 봤다가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눈만 꿈뻑꿈뻑하며 남편을 바라봤죠. 그리고 시동생 역시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자기 형을 번갈아 보면서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해외 지사를 나가보지 않겠냐는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낙후된 나라였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참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동서될 여자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제가 남들이 안 보이는 게 좀 보인다고요. 철저하게 그런 존재나 말을 믿지 않는 저희 부부였지만 당장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상황을 첫 만남에 그렇게 딱 집어내고 나니 이거는 어떻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요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밥을 먹었는지 똥을 된장이라 착각하고 퍼먹은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잔뜩 혼란만 가중된 채로 어영부영 그 자리가 마무리됐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뭐랄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 충돌해서 산산조각난 느낌이라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워서 수습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될 아이 어떻더냐, 너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냐, 첫인상은 어떻냐 꼬치꼬치 캐묻는 전화를 하셨을 때도 아무런 대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오죽하면 답답하셨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평생 안 내던 짜증을 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동서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단 도련님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좋아하니까 평생 결혼 생각 없다고 했던 애가 결혼을 생각했겠지. 그런데 애가 어떤지 말 좀 하라니까. 왜 그 말은 못해? 어떻게 좋은 사람 같은데? 그냥 어머님도 한번 만나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궁금하고 속 답답해서 전화한 시어머니에게 궁금증만 가중시킨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서는 시댁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맞으면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부부는 참석을 못하고 동서와 시동생만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인사 온 동서를 만나고 바로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이 결혼 시켜도 되는 걸까? 어머님,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나는 무슨 점집에 와 있는 줄 알았다. 아니, 대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설명이야? 그러게요. 저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만나고 왔던 그날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물어보시는 말에 대답도 못했고요. 죄송해요. 아니야, 너 그럴만 했어. 내가 짜증낸 거 그거 미안하다. 내가 듣다 너무 이상해서 진짜 둘째한테 한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물어봤거든. 혹시 신내림 받은 거냐, 무당이냐? 그런 신내림 받거나 무당인 사람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도 일절 아니래. 자기가 종교가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귀신을 믿거나 장군신, 할머니신 이런 거 모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런데 아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되니?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런데 도련님이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 결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엄청 찜찜하거든. 며느리 되래가 내 성향이랑 안 맞고 기분이 좀 묘한 건 이유가 안 되고. 아휴, 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가 찜찜하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 동서가 그렇게 이상한 걸 보거나 저희한테 놀라는 얘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찜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다고 귀신 들린 눈 같거나 아니면 정말 이 세계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찬 눈빛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순간순간 그런 빛이 번쩍번쩍해서 저도 모르는 살기를 느낄 때마다 저는 동서 될 사람이 몹시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단순히 눈빛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처지는 아니었잖아요. 결국 시동생은 속전속결로 서로 인사한 지 4개월 만에 날을 잡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몹시 작았어요. 양쪽 집에서 가족만 오는 스몰 웨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이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보통 스몰 웨딩 하면 마당이 이쁜 그런 곳에서 화사하게 하거나 아니면 작은 공간을 빌려서 그 안에서 사잖아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무슨 시골에 있는 폐교 운동장에서 식을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네 이장님이랑 사람들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해놔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서한테 물어봤죠. 혹시 거기서 하는 이유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거기 터에서 좋은 기운을 좀 받아야 돼요. 그 터가 좋거든요. 또다시 돌아온 생뚱맞은 대답에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의지도 잃었습니다. 어쨌건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동서와 서방님은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식에 온 동서의 가족들도 이상하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어머님이 어쩐지 상견례하고 오셔서 머리 싸매고 한 이틀 앓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동서랑 전혀 닮은 구석도 없어 보였고 서로 너무 정없이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게다가 구석의 할머니는 왜 그렇게 울고 계신지 친구도 없이 회사 동료 3명만 멀뚱멀뚱 와서 어색하게 자리 지키다가 갔습니다. 다 해서 10명도 안 되었나 봐요. 그래도 저희 집은 줄이고 줄여도 30명이 넘어서 오히려 시부모님이 자비로 도시락 시켜 하나씩 손에 쥐어보내고 그랬거든요. 여하튼 간에 기묘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결혼식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사자들이 좋다면 좋은 거니까 저랑 남편도 별말 않고 시부모님도 가타부타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였죠 뭐.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서방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신혼여행 내내 엄청 배앓이를 하고 몹시 아팠대요. 그러면서 물갈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지금도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사람이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방님이 글쎄 이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나 바다 건너 따뜻한 나라 가면 애군 낄 것 같다고 그냥 국내에 있는 산으로 신혼여행 가자고 그랬는데 그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신혼여행인데 해외 나가서 좀 자유롭게 있다 오고 싶어가지고 고집 피웠거든요. 그런데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정말로 이렇게 쾅쾅 아플 줄 몰랐네요. 그러자 옆에서 동서가 처연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이기만 할 뿐 예방을 하거나 막을 수는 없어서요. 이 사람 아픈 거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말이 씨가 된 건지 동서의 그 말이 있은 후부터 서방님은 정말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자꾸만 시들시들해지고 몸이 편치 않으니 일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타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자꾸만 동서를 피하는 게 저희한테까지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말 안 하니 그저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아프니까 미안해서 저러나 보다, 면목 없어서 밀어내나 보다 하며 안타까워하기만 했죠. 결국 결혼 1년 만에 서방님은 회사도 그만두고 이유 없는 병명으로 투병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온갖 검사를 다 해보고도 대체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졸지에 서방님 대신 한 집안의 가장이 되게 된 동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서방님은 홀로 집에서 앓고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존심 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서방님은 그 상황이 몹시 힘드셨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된 일이니 자기가 아내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자책도 점점 깊어졌던 듯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닥 큰 잘못이나 그릇된 판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시름시름 몸이 아픈 와중에 자기 원망과 짜증으로 스스로의 정신도 좀 먹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서 괴로워하던 서방님은 결국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동서에게 있는 대로 물건들을 던지고 화를 내면서 이혼 요구했다는 얘기를 아주 나중에 들었습니다. 동서도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 이혼이라도 해서 동서를 놓아주려 했는데 동서가 떠나지 않으니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닐까. 이 역시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일단 동서도 믿지 못해서 울부짖으며 몹시 힘들어했고 막내 아들을 몹시 사랑하셨던 저희 시어머니는 한동안 실어증이 올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무나 황망하고 당황스러워 오히려 멍하게 어딘가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고요. 시동생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 저희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오히려 맨날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무너지는 시아버지를 기둥처럼 붙잡고 계셨던 분이 완전히 꺾여져 쓰러진 느낌이랄까요. 오히려 평생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오신 시아버지는 그냥 가끔 불효자식 같은 놈, 나쁜 놈,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술로 속을 삭히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면서 정말 고꾸라지듯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꼿꼿하셨던 분이 한번 그렇게 꺾이니 회생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앓다가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1년 반 동안 벌어진 일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프기 시작했던 시동생, 그 시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또 편찮기 시작한 시어머니.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니 평범했던 저희 집안은 뭔가 우환이 가득해서 풍비박상난 집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서는 참 평온하더라고요. 아니, 평온하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라는 듯이 초연하게 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남편을 잃으면 솔직히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꼿꼿하게 3일장 다 치르고
장지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시어머니 장례 치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보기보다 내면이 몹시 단단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사실 속으로 혀를 좀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서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신비주의 사람처럼 무슨 말만 해도 희미하게 웃으며 아사무사하게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는 정도의 의견만 보이곤 했거든요. 다만 가끔 무언가를 다 아는 듯이 마치 점쟁이가 얘기해주듯 한마디씩 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크게 자기 의견 내세우는 것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별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아니 무슨 자기가 집안의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온갖 집안 대소사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어느 날 저한테 논의도 아니고 의논도 아니고 이렇게 통고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앞으로 아버님 반찬은 제가 해다 드릴 테니까 형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만 좀 하세요. 어?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은 어머님 살아계실 때도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놓고 드셨는데, 그리고 청소는 지금까지도 쭉 아버님이 하셨던 일이라 굳이 내가 가서 할 필요가 없는데? 연로하시고 혼자 되셨잖아요. 이제 자식들 돌아가면서 살펴야죠. 이 집에선 아무도 그런 거 계획 짜서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도 다 스케줄이 있고 각자 생활이 있는데 그렇게 딱 일주일에 한 번 뭔가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정해놓고 움직이자고. 그럼 일단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와서 청소하세요. 뭐라고? 동서! 동서! 당황한 제가 애타게 동서를 불러봤지만 이미 전화는 끊긴 후였습니다. 너무 어이도 없고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아니 지가 뭔데 저한테 와서 청소를 해라 마라 하는 거며 게다가 그런 말을 해도 아버님이 말씀하셔야지 아랫사람인 자기가 저한테 명령하듯 스케줄 짜서 지시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한테 한바탕 동서 뒷담을 깠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이 뭔가 어둡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왜? 뭔데? 무슨 일인데? 당신한테도 전화해서 그랬어? 아버님 댁에 와서 청소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그래. 얼마 전에 아버지랑 밖에서 잠깐 만날 일이 있었거든. 아버님이 면도기 하나 사야 되는데 요즘에 전기 면도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하나 사드리려고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저기 둘째 며느리가 자기 좀 무섭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를 무섭다고 하셨다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처음에는 자꾸 찾아와서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대주고 그래서 고마웠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그 분위기가 좀 무섭고 겁난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 하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 잊지 못하지. 우리 대뜸 보자마자 뭐 내 뒤에 무슨 강아지가 있다니 당신 바다 건너면 안 된다느니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 아버님도 이제서야 그게 느껴지시나 보지 뭐. 여하튼간 그냥 여러 가지가 좀 걸려. 남편은 자기도 머리가 복잡한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혼자 계신 아버님 아예 모른 척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동서 말대로 금요일날 가서 청소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뭐랄까 아주 못된 사채업자 보는 눈이랄까요. 제가 집에 와서 뭐라도 들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지 매서운 눈으로 저를 계속 주시하시는데 어쩐지 그 시선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시선으로 저를 보신 적이 없는 분이니 이상하기도 했고요. 저도 그런 거 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버님, 절 왜 그렇게 미운 눈으로 보세요? 내가 언제 너를 미운 눈으로 봤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네가 아마도 내가 미운가 보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 허하시죠? 그런데 이러실수록 많이 웃으시고 여기저기 좋은 거 많이 보시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아버님 더 오랫동안 슬프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청소 다 하고 집에 갈 때까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대체 왜 저러시는 건지 알 도리가 없었다가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남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사들였던 면도기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같이 AS 하러 가는 길에 글쎄 아버님이 남편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기운이 시어머니랑 너무 안 맞아서 시어머니가 그거 애써 막으려다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말이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얘기인지요. 시어머니랑 저랑 고부 갈등 없이 잘 맞는다고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 아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똥단지 같은 소리에 출처가 대체 어디냐고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이런 이상한 얘기할 사람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럼 당신은 동서가 그랬다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나도 잘 모르지. 그런데 기운이라든가, 기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 얘기할 사람이 아버지 주변에 또 누가 있냐? 뭔가 속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따지지도 못하겠고 그냥 속만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동서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를 해서 아버지의 생활비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유산 충분히 남기셨고 아버지가 함부로 쓸까봐 그거 저희 남편이 관리하면서 한 달에 쓰실 만큼 충분히 생활비랑 용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동서가 더 올려주라고 아버지 모자르신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통고하듯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아버지 거의 다 돌보았는데 왜 돈줄은 저희가 쥐고 있냐며 아예 넘기라는 거 있죠. 이때는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해서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직접 안 하시고 다른 사람 입 통해서 듣게 하냐고 따졌더니 글쎄 아버지가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모른 척할 때 아이 조석으로 드나들며 나 살펴주는 건 둘째인데 이 걔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말이 많냐. 걔 말 들어라. 이 걔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는 점점 더 기고만장 기가 세져가지고 저희는 알게 모르게 아버님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저나 남편이 연락을 하면 잘 받지도 않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글쎄 동서시켜서 전화하시는 거 있죠. 제가 청소를 하러 가는 금요일도 아버님은 거의 집에 안 계시거나 혹 계시더라도 제게 눈길 한 번을 제대로 주시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방 청소할 때는 거실 나와 계시고 거실 청소할 때는 방문 딱 뜯고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감시라도 하는 듯 제가 청소 마칠 때쯤 늘 동서가 와서 마무리를 보는 것도 기분이 몹시 언짢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금요일날 청소할 수 없는 상황이 한번 와서 목요일이나 토요일날 가겠다고 했더니 동서가 딱 잘라 거절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님 혼자 계시는 집이지만 며느리가 자기 집처럼 막 들락거리는 거 사생활 침해예요. 정해진 시간에만 오세요. 이번 주는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금요일은 시간 빼서 제대로 스케줄 지키세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궁궐 라인, 무수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중전마마 명령을 거슬러서 혼나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기가 막히고 짜증이 나서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었던 그 금요일 회의가 그만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동서한테 싫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이 시아버지에게 가는 스케줄을 했을 텐데 참 일이 안 되려니까 이런 식으로도 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금요일은 내가 가는 날이고 동서는 내가 온다는 걸 모르지만 금요일은 나에게 허용된 날이니까 가지 뭐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저는 동서에게 제가 가겠다는 연락 없이 그냥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순간 문고리를 잡은 채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너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지만 뭔가 교태 부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한껏 격양된 여자 말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동서였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시아버지 앞에서 저런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이거 세상이 알면 안 되는 지저분한 일이 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어떻게든 현장 급습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빠르게 문을 열고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경황을 금치 못하며 우뚝 서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본 그 장면의 충격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동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옷을 입은 채 앉아있고 시아버지가 동서 무릎을 베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동서는 마치 시어머니가 된 듯 시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갔을 때 했던 얘기는 재산에 대한 얘기였어요. 통장에 있는 거 싹 그냥 둘째한테 넘기고 나머지 여생 둘째한테 의지해서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허들짝 놀란 시아버지가 후다닥 저를 밀쳐내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 오면 큰일 난다. 아이 부정 탄다고. 빨리 나가라. 응? 아이 어서 나가. 시아버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저를 마치 짐짝 내보내듯 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버티면서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자기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자초지정 얘기하고 그냥 한번 아버님 가보려고 한다 했는데 그 말이 자기도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부랴부랴 온 참이었던 거죠. 남편 역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너무 어이없어 기막힘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희가 쌍으로 달려들어 물으니 시아버지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네 엄마가 너무 그리운데 아이 네 엄마가 이 둘째한테 빙의가 됐다. 저희 두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계신 시아버지를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냥 휙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간신히 진정시키고 둘러보니까 이미 동서는 사라진 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신히 진정해서 마음을 가라앉힌 시아버지가 들려준 얘기는 정말 기도 안 막히는 얘기였습니다. 글쎄 동서한테 시어머니가 빙의가 됐대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집에 찾아와서 시아버지가 숨겼던 것들까지 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시아버지를 구워 삶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빙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믿었던 시아버지도 자기가 숨겼던 것, 하다못해 시어머니 몰래 바람 폈었던 것까지 다 동서의 입에서 줄줄 나오니까 이게 진짜 내 죽은 마누라가 귀신이 됐구나 싶으셨다네요. 자기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둘째 몸을 빌려 나를 혼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동서 무릎도 베고 눕고 동서가 하라는 대로 재산 분할도 하실 생각이었대요. 글쎄. 그 집까지도 싹 팔고 요양원 들어갈 생각까지 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동서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다음 날부터 동서의 전화번호는 해지가 된 채 없는 번호라고 뜨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 하나가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뭔가 분명히 숨겨진 사건이 있다라는 생각에 물씬 양면으로 사람까지 사서 동서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찾았나? 결국 저는 시골 한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동서를 찾아냈습니다. 가게 앞에 나타난 저를 보고 동서는 체념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동서한테 들은 얘기는 몹시도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동서의 어머니가 저희 시아버지의 불륜 상대였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 동서의 어머니를 꽤 많이 사랑하셨던 듯 동서가 8살 정도 되었을 때 둘째까지 임신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서 일을 해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3번밖에 못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자기 엄마 뱃속에 둘째가 자라고 있던 어느 날 아주 꼬장꼬장한 여자 하나가 와서 자기 엄마 뺨을 올려 붙이고 있는 대로 수모를 줬다는 겁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던 거죠. 저희 시어머니가 있는 대로 퍼붓고 간 그날 동서의 엄마는 하혈을 하며 둘째를 잃었고 그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에 저희 시아버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아주 드자비를 하고 단단히 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았겠죠. 제 남편도 어렸을 때 일이라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조금 아버지로 존중하고 아끼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를 가장 취급 안 하고 찍어 누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쯤이 아닐까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동생 잃고 엄마 잃은 동서는 어린 마음의 분노와 복수의 마음만 가득 지니고 자랐던 겁니다. 서방님한테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결혼을 한 거였더라고요. 어떡하든 저희 집 식구가 되고 싶었다나요? 하필 서방님이 여자한테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에 쉽게 빠지는 사람도 아니어서 주변 사람을 엄청 탐문하고 스토킹하고 조사하면서 샅샅이 정보 알아낸 걸로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는 말을 하며 관심을 끌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다 알고 있었던 거였죠. 결혼 후에는 온 가족을 산상조각 내는 게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가족들이 완전히 자기를 믿고 의지하게 만든 후에 하려고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후 어떡하다가 우연히 서방님에게 자기 정체를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싸서 정보를 모아둔 파일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봤나 봐요. 이게 뭐냐고 꼬치꼬치 캐묻길래 저도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퍼부었거든요. 그때 말을 해버렸죠. 그날 동서가 자기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고 자기 아버지와 동서의 아버지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속앓이를 하다가 세상을 스스로 져버리는 선택을 한 거였더라고요. 이후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동서는 모든 걸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 죽인 건 그 10수년 전, 내 엄마를 죽게 만든 당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시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복수하고 싶은 저희 시아버지한테는 자기가 시어머니인 양 빙의가 된 척 그렇게 굴어서 시아버지 혼을 쏙 빼놓은 거였습니다. 전 재산 다 빼앗고 알몸뚱이로 초라하게 늙어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산까지 싹 빼돌리려는 찰나 저희가 그렇게 집에 뛰쳐 들어가서 난장을 쳤던 거였어요.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만약 그날 제 회의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아버님은 분명 동서에게 전 재산 다 넘기겠다는 각서를 쓰시고 문서 다 주시고 이체하시고 했겠죠. 하늘이 도와 회의도 취소되고 제 마음에 이상한 의심이 들어 집으로 뛰쳐가 대문을 벌컥 여는 바람에 그 모든 게 흐지부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건 저나 남편이 이 모든 일의 원흉으로 동서를 고발하거나 신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세상을 져버린 서방님이나 서방님 죽음에 대한 책임에 통감을 하고 시름시름 앓던 시어머니나 모두 동서가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희한테 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동서하는 말들이 증거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 저랑 남편은 분노를 꼭 누르고 동서에게 다시는 우리 집안 그 누구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 조건으로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속 터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밖에는 저희가 할 게 없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를 통해 모든 자초지정을 듣고 엄청 깊은 좌절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동서의 엄마가 가진 둘째는 아버님 아이가 맞지만 동서는 아니라고 말이죠. 처음에 그 여자분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도 젊은 여자가 혼자 젖먹이를 키워보겠다고 억척같이 사는 게 불쌍해서 도와주자 그리 되신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동서는 끝까지 아버님이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들을 저지른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또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
동서를 다시 찾아 이 모든 걸 말해주고 머리 끄댕이라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도 자취를 감췄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사람이라도 사서 다시 찾겠다 했더니 시아버지랑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남편은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마음이 지옥으로 사는 게 오히려 버릴 수 있다고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시아버지는 어쨌거나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이 어쨌거나 이 어린 마음에 그런 상처 준 거 내 탓이다. 다 뇌재야. 네 엄마 그렇게 가게 한 것도, 둘째 그렇게 보낸 것도 내 탓이야. 시아버지는 자기가 지은 죄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생각에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곡기를 끊은 채 시름시름 앓기만 하셨어요. 깊은 우울증도 오셔서 어머니 사진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마저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저랑 남편은 지금도 계속 시아버지를 밖으로 끌어내오려고 하는 중입니다. 조만간 살림 놔치려고요. 아무래도 혼자 뒀다가는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어느 날 모든 걸 보는 신비한 힘을 가진 것처럼 저희 앞에 나타났던 동서는 저희의 모든 걸 다 흐트러 놓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야 되나 봐요. 아버님의 한때 가벼웠던 바람이, 그리고 그 바람을 막기 위해 휘둘렀던 어머님의 손바닥 뺨치기 한 번이 이런 큰 비극을 불러올 줄 대체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의아했던 것들이 해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처는 모두에게 남아버린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